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조경희입니다. 84.05. 제21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영광의 숫자입니다. 정작 당사자는 이렇게 말했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높은 득표율에 기쁨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여기 이 높은 득표율의 비밀을 풀어줄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민영배 국회의원의 첫 질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공정위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위원장님 정무직이시잖아요. 저희들이 공정위에서 그러니까 사건 어떤 처리를 사건이 할 있어서 때는 그 사건을 네네. 판단할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네네. 공정위를 운영해가고 일을 해가시는 데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한다 그러시면 그러면 어느 정부의 가치나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조금 하여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의 경제활동 현장은 여전히 불공정 거래 혹은 갑질이라고 말하는 경제적 강자의 약자에 대한 횡포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장 활동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주요하고 또 취재가 이루어진 것, 주요한 것 16개를 추려서 지금 저기 보고 계시는 이 운영보고서에 담았거든요.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공정위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에 잘 아시겠지만 56조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갑질한 경우에 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공정위 그 결정에는 이 배상 책임까지 규정하는 게 없어서 실질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공정위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법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역을 위해 평생을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자치, 그 꿈을 펼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민선구청장으로 8년을 일하다 다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사람, 바로 민영배 국회의원. 그가 이제 새로운 세상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시려는 열망이 되게 강하시고 그거를 정책으로 표현하려고 엄청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되게 감명 깊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의원님이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저희도 같이 서포트해야 된다는 생각에 같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저희가 초선 중에서는 법안 발의도 제일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그게 이제 선장이 앞서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저희가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회관에서 다니실 때도 뭐 청소 이모님들이시나 뭐 앞에 경비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께도 항상 90도 인사하시고, 뭐 길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다 솔선수범해가지고 주우시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되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치와 참여가 민주주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을 민영배 의원입니다. 네, 저는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민영배 의원님의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좀 바쁘시죠? 오늘 이렇게 네, 지금 정기국회 중이라서.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아니, 제가 고맙죠. 찾아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4.05%의 사나이 전국 1등을 하셨어요, 득표율로. 아이고, 부끄럽게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아니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해 하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짬을 내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뭐 모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예. 네. 네, 의원님 먼저 시국이니만큼 손 소독부터 진행하고 당연히 해야죠. 네. 예. 아이고. 다음에 인터뷰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CNB가 이 방역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시군요. 그럼요. 철저히 예, 해야죠. 예. 시민들의 이런 그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이렇게 K 방역이 성공하는 건데 그쵸. CNB가 맞습니다. 앞장서고 계셨군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을 민형대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의원님 이렇게 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아,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맨날 그 체리 몰드색 그런 것만 보다가 이 원목의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여기 입주를 바로 했는데 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딱딱하고 권위적인 그런 가구들이 이렇게 쫙 배치가 돼 있어서 제 체질에 안 맞아요. 아, 제가 이제 구청장 시절부터 네. 사실은 그 왜 구청장석 뭐 다른 분들석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주 푹신한 그 소파를 놓고 그러는데 영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잘 아는 목수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원형으로 하자. 그래서 누가 어디 앉아도 똑같은 위치가 되도록 그래서 이게 등장한 겁니다. 근데 가끔씩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이러면서 이 냄새가 좀 있다고 그래요. 아, 향이 또. 향이 좀, 네, 그래서 네. 좋게들 봐주시는 것 같은데 눈치 네. 금방 채셨군요. 네, 또 그런 의미가 있는 테이블이었군요. 예, 의원님과 어떤 이미지도 참 잘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의원님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예.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아, 여기 나눠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하나 뽑아주실까요? 예. 네.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창간 멤버에서 해직 기자로입니다. 제 과거를 좀 캐셨군요. 네, 좀 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7년 무렵이죠. 그러니까 87 항쟁이 막 끝나고 나서 이른바 우리나라에 그 언론 통폐합으로 해서 위축됐던 그 언론계가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창간을 하는 신문사에 들어가게 돼서 아마 그래서 창간 멤버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한 13년여 이렇게 기자 일을 했는데, 예. 제가 노조위원장을 이렇게 두 번째 하던 때에 그 IMF가 왔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른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죠. 근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주 젊은 후배 기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온 지 이제 뭐 2, 3년밖에 되지 않은 후배 기자까지 포함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15명 정도 되는 편집국에서만 제가 잘난 척을 좀 했죠. 그렇게 내보내지 말고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쉬겠다. 그러니까 무급휴직이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가서 쉴 테니까 자르지 말고 신문을 잘 만드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뒤에 다시 들어왔는데 생각처럼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다시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노조 일을 하게 됐는데 2000년 5월 31일에 1999년 5월 31일이네요. 그날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뭐 인사를 하고 어떻게 했는데 저는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는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서 논설위원실로 보내고 뭐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국장실 점거농성하고 신문 제작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한 3박 4일 정도 이제 밤샘 농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과로 이제 징계를 하죠. 징계를 저는
해직, 해임, 그리고 뭐 3사람은 출근 정지 3개월, 5사람은 뭐 감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쫓겨나게 됐죠. 네. 아, 어쩜 좀 파란만장한 기자 생활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자 생활 하시면서 조금 기자분들에겐 자랑거리가 좀 있잖아요. 이런 특종까지 내가 한번 써봤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일 우선 기억에 남는 건 당시가 그 군사 정권의 그 억압 체제 때문에 이게 이제 저항하는 게 많았는데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그게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노동 현장으로 그 후로 이제 확산이 되지만 그 어떤 학생이 예 갑자기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당국에 의한 타살이냐 아니면 뭐 실수를 해서 실족을 해서 물에 빠진 거냐. 그게 이제 광주의 어디 수원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금은 이철규 열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분이 최종적으로 만났던 다른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저녁 12시 반에 어느 대학의 학생회실 뒤쪽 사무실에 있는데 가서 이제 찾아서 이게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난 분들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상태가 어땠을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제가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신문사를 인용해서 다른 기자들이 보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게 한번 있었고요. 그게 자랑칠 만한 뭐 그런 건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야기에 막 빠져드는데 당시 전남일보의 이 편집국장님이 의원님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다고 해요. 바로 얼른 쓰고 도망가라 라는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뭐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기사를 쓰면 이제 취재를 하고 그러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혹은 스스로 그 당사자들이 쫓아와서 기사를 빼달라. 이철규 열사 그때인데요. 이철규 열사 그 보도 때는 이제 저를 이제 검찰에서 이제 보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희 편집장 입장에서는 저를 그냥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입고 있던 점퍼가 아니다 할지 그러니까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막 이러니까 타살 가능성, 조작 가능성 이런 게 제기되고 이러니까 저를 이제 보자고 그러면 야 얼른 기사 쓰고 빠져라 뭐 그런 걸 할지 예. 네, 이후에 이 참여자치 21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운영위원장과 대표로 각각 4년씩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좀 지역민들에게 가장 호응이 컸던 사건이 소주 한 잔이라는 사건이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당시에 이제 이 한국 사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지역운동, 시민운동, 그러니까 참여운동이 이른바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생겨서 가령 서울에는 뭐 참여연대가 생기고 그런 참여연대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로 저희들이 이제 결성을 한 게 참여자치 21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이 도시 공간 혁신 운동도 하고 장애인 야학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정치 감시 활동, 행정 감시 활동 이런 걸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제보가 들어왔어요. 소주 병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광주 전남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회사 제품인데 보니까 진짜 달라요. 광주 전남에는 그 회사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독점적인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사람들 표현을 하자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500ml를 그냥 그대로 주는 거고 저쪽에다는 병을 조금 더 키워서 다른 지역에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으로 그렇게 했겠죠. 한 잔 더 들어가는 한 잔이면 큰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처장하고 같이 이제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무슨 라인을 바꿔야 되느니 어쩌니 하면서 달리 뭐 우리가 뭘 해보겠다 어쩌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국은 똑같은 걸로 네. 바꿨어요. 그래서 한 잔을 찾은 거죠. 병마다 한 잔. 네.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께서 우리 호남 지역민들에게 소주 한 잔씩 대접한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네.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 정말 야무지게 일을 하시니까 또 새로운 기회가 오신 것 같습니다. 야무지게. 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뽑아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청와대 자기소개서에 지역주의자라고 썼다입니다. 예. 저는 청와대에도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뭐 몇 분이 추천을 하셨어요. 중앙정부 일을 좀 해보고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이제 가게 됐고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다들 이제 자기소개서를 네.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첫 문장을 나는 지역주의자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지역주의자다 그러면 지역주의라고 하면 대개는 그 왜곡된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편견을 갖거나 특별한 집착을 가지고 그런 빗나간 지역주의가 아니고 제가 지역주의라고 썼던 거는 그동안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편견 속에 지방은 되게 열등한 존재고 주변화돼 있고 중앙보다 하위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수직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아니다. 부산도 지역이고 서울도 지역이고 광주도 지역이다. 지방 그러면 중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되는 개념으로. 그런데 지역 그러면 다른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수평적 관계인 거죠. 수평적 관계인 지역들이 모여서 한 사회를 한 나라를 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나는 지역주의자다고 시작해서 왜 지역주의자인지를 쭉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그래서 내일 모레 그 발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 지방이라는 열패감에 젖은 그리고 하위 개념으로 쓰이는 그래서 중앙에 종속돼 있는 의존적인 그래서 뭔가 중앙으로부터 계속 뭔가를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전이 부산이 광주가 그런 지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일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 고유한 자기 위상을 가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지역주의자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각 지역들이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지역을 꾸려가고 거기서 어떤 경쟁력을 갖게 되면 그게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거니까요. 좀 남다른 자기소개서였던 것 같은데 앞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발탁이 돼서 청와대 국정홍보행정관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인사관리 행정관 하셨고 2007년에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또 승진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고속 승진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인사 원칙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적재적소라는 표현 대신에 적소적재. 그러니까 적재적소는 그냥 좋은 인재를 적절한 지위에 보낸다, 책임을 맡긴다 이런 개념인데 적소적재는 그러니까 그가 맡을 지위를 먼저 분석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방식이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순서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직무 분석, 직위 분석부터 먼저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훌륭하니까 그 직위로 보낸다가 아니라 그 직위에 어떤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이걸 따져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제 뭐 기자 일을 했으니까 처음에 국정홍보로 갔는데 당시에 이제 인사 쪽에서 요즘 잘 쓰지 않지만 지금도 뭐 회자되는 게 그 당시에 뭐 코드 인사니 뭐 회전문 인사니 뭐 이런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인사를 계속 폄훼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홍보 쪽에 있었지만 가서 인사 파트 쪽에 그 대응 논리도 좀 개발을 하고 홍보를 좀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회조정 비서관을 하던 분이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찾게 됐는데 아마 제가 그 사회조정 3비서관에 뭐 적절하다고 보셨는지
예, 그래서 그냥 행정관 들어갔다가 1년 만에 비서관이 됐습니다. 아, 의원님 당시에 좀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일을 하시면서 좀 예. 깨달은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거창하게 제가 철학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정치 철학은 그때 형성된 거죠. 제가 이제 그 후로 구청장을 하게 됐는데 우선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의 그 슬로건을 구청 현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쫙 써놓지 않습니까? 네.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이었어요. 제가 길을 내거나 길에다 뭘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통행하는 사람이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다른 뭐 어떤 시설도 마찬가지죠. 가령 뭐 도서관을 지어도 그 도서관을 공무원인 당신 입장에서 이걸 설계하고 운영하면 안 된다. 여기는 당연히 여기를 이용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라.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늘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떤 가치보다 이게 먼저 가야 된다는 거. 이건 뭐 너무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 배운 건 공직자는 그 권력이 정치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와 힘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즉 공인의라고 하는 공인의식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구청장 할 때는 직원들에게 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공인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뭘 사용을 하든 어쩌든 간에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자기 것이라고 사유화하는 순간,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화하는 순간 그때부터 망가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공인의식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그분한테 배운 거고요. 그런 뭐 사람 중심, 공인의식, 지역의 가치 이런 것들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유산이죠. 위대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의원님의 그 기자 생활부터 이 청와대 시절에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자치가 진보다입니다. 광산구청장 시절에 이 성공 사례를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 몇 가지만 좀 자랑해 주시죠. 자랑이요? 그건 되게 쑥스러운데. 이 자치가 진보다는 그 2010년 7월부터 시작해서 13년까지 한 100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광산구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자치가 진보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청장이 딱 돼서 이제 처음 이제 됐으니까 인사를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움을 이렇게 쭉 돌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일종의 순시였어요. 순시.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 구청장 권력의 주체는 원래 우리 구민들, 시민들인데 제가 가서 딱 폼 잡고 가서 다들 모여보세요. 저 뭐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울리지 않아서 딱 그 두 개의 슬로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되게 좀 낯설었는데요. 위에다는 자치가 진보입니다. 그리고 아래다는 참여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짝인데요. 같은 말인데 사실은 그걸 들고 이제 처음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저 좀 낯설잖아요. 자치가 진보다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자치라는 게 뭔지 진보라는 게 뭔지 그 얘기부터 한 거죠. 자치요. 그 스스로 자자에다 다스릴 치자입니다. 남이 국가가 지자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론이 내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진보는 그 한자로 풀이를 하면 나아갈지는 더 걸음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우리는 그걸 진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진보라는 개념을 여러 군데서 가져와서 막 쓸 수 있겠지만 아주 쉽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지난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하자고 하면 제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은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21개 동이거든요. 동마다 다 돌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동에서 그냥 쫙 모여가지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이 동에서 뭐하고 저 동에서 뭐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런 걸 만들었죠.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동에서 하고 싶은 것을 시민 대표들이 모여서 순서를 정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정하고 제안을 하고 그런 회의를 뭐 저 있을 때만 해도 한 8차례씩 쭉 했죠. 거기서 한 700개의 의제가 나와요. 마을 의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래서 그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같은 걸 해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풀어가고 그 주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그 야호센터라고 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계획이 돼 있는데 설계를 떡 해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누가 사용하죠? 주로 아이들만 사용하느냐? 아니 뭐 지역 주민들도. 그럼 이분들한테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어떻게 할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 지금부터 10번만 간담회를 좀 가지세요. 저희 직원들이 저 싫어했겠잖아요. 깐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고 싫어했을 텐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여기 뭐 해주라 뭐 해주라 이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을 다 모아서 설계를 바꿨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쭉 있는데 그래서 별게 다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 안에 심지어 노래방까지 애들 뭐 이 키친 뭐 그다음에 뭐 목공소 뭐 막 그러니까 기존에는 청소년 문화집 만들면 판에 박힌 프로그램으로 애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애들을 거기 이용자를 주체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학생 운영위원회를 둬서 이 청소년 문화집은 그 학생 운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해라. 그러니까 공직자는 어떤 경우에도 말은 막 봉사하자라고 막 하잖아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근데 실제로는 군림했었거든요.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공직자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치를 하는 거죠.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그대로의 것을 답습하지 않으시고 조금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원리에 충실하려고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돼 있던 자치를 제자리로 이렇게 제자리 찾기를 하기 위한 그런 정도였다고 저는 봐요. 뭐 특별히 파격적인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앞서도 이제 득표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84.05% 전국 1등을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당시에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놀랍고 두려웠죠. 이런 거잖아요. 너를 온전히 지지해 줬으니 너 이제부터 잘해? 이런 느낌 확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 시민들, 주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게 딱 생각이 미치니까 겁이 덜컥 나기도 하고 두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시민 가까이 그리고 현장 깊숙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의원님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예, 네. 열어보시죠.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꼰대 국회입니다. 꼰대 국회 굉장히 아니, 강력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되게 짓궂으신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예. 국회에 오시자마자 꼰대 국회 선수가 깡패다 이렇게 아주 거침없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아니, 근데 생각하는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제가 어디 저희가 또 인터뷰에서 한번 다 한 것 이렇게 같은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꼰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특히 그 특정 그 직업군에서 보면 젊은이들 새로운 시대의 변화 이런 것을 담지해내지 못하고 기존에 자기가 하던 방식으로 자기 맘대로 하는 그 낡은 관행에 대한 이 비판이잖아요. 네. 국회 아직도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예 선수로 다정해요. 여기는 이를테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장 선거하면 제일 선수가 높은 많은 그 중에서도 또 나이가 많은 네. 연장자가 그렇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 있잖아요. 상임위원장을 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저는 지금 국회가 확 이렇게 혁신을 잘 못하는 이유가 그런 문화 때문이라고 봐요. 그리고 뭘 할 때든지 하여튼 초선들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가능하면. 물론 그러다가 이제 초선들이 또 이렇게 전혀 다른 이런 네. 접근을 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근데 그 권위주의적인 위계 질서 이게 되게 세더라고요. 근데 효율성과 위계 질서는 같이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물론 선배 의원님들의 그런 지혜와 경륜과 이런 걸 잘 배워야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 중에 지금 시대 상황에서 옳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보고 선수가 깡패라니 꼰대 국회라니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그 문화가 실제로 국회가 주권자들의 요구에 호응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걸 계속 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보기에는 주권자들이,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을 가장 낮게 평가하거든요. 신뢰할 수도 없고, 일도 안 한다고. 제가 그런 국회를 좀 혁신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한 2가지 정도 지금 네. 발의를 해놓은 게 하나는 4선 연임 하지 말자. 이게 되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선배님들 입장에서 보면 고약할 거예요. 야, 아니 국회의원이 계속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계속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이런 법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는 워낙 이 기득권이 계속해서 현직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부분 다 돼 있어요. 4연임부터는 하지 말자 그런 제안을 이제 한번 던져놨는데 이게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봐야죠. 또 이제 제가 지금 그 국회 네. 좀 바꿔야 된다고 해놓은 게 조금 국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 입법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이제 발의를 국회법 개정안을 좀 내놨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 부분 꼭 좀 필요하다고 봐요. 청와대도 이제 보면 국민청원 제도가 있잖아요. 국회도 1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그것을 그냥 자동으로 그 소개 의원을 통해서 바로 상임위에 상정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들고자 하는 법이 국회에서 의원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잘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시민들 목소리가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걸 해봤는데요. 그 말고도 우리 국회법 개정하자고 지금 저희 당에서 마련하는 거 보면 혁신적인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는 그 스케줄을 쫙 잡아서 운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해놔서요. 저희 당에서 마련한 그 국회법 개정안만 통과가 돼도
꼰대니 뭐 일 안 하느니 이런 말은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꼰대 국기를 타파하기 위한 해결책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아 근데 꼰대 아니 그 말을 제가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한 건데 이거 저희가 또 이게 제 캐치해서 키워드가 되면 안 네. 되는데 의원님 좀 걱정을 하시는데 또 의원님 다음 일정 있으시잖아요. 잠시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국정감사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주시는 민영배 의원님, 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지난번 특별교부세를 광주에서 가장 많이 가져오셨다는 뉴스를 보면서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구 현안들을 좀 팍팍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엄군과 시민군으로 만나서 전사자로 불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영배 의원께서 넓은 가슴으로 전사자를 순직자로 칭호를 바꾸자는 그 제안, 정말 가슴 깊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민영배 국회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지방은행 지역금융이 쇠퇴하니까 당연히 자본 공급의 수도권 설립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모태펀드 2020년 벤처창업 그 펀드 대상 5,300억 출자 계획이 있는데 이 중에 보니까 지역기업 펀드가 200억밖에 되질 않아요.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지역에 있는 은행이 충실해져야 잘 된다는 거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감독하는 당국 입장에서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지역은행, 지역금융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 차차 좀 중장기적으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는 민주당 내 현안과 의원님의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문담 레이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좀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기자, 시민단체 다양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이 국회의원입니다. 정치인. 왜 정치를 선택하신 건가요? 두 가지 컴플렉스 때문에 정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노무현 컴플렉스예요. 또 하나는 운동권 컴플렉스입니다. 먼저는 운동권 컴플렉스인데 제가 80년대 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이를테면 저는 고난받지 않은 운동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석, 그린염서클에서 같이 돌 던지고 시위를 하고 했는데 한 번도 그 감옥살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 같이 활동했던 많은 친구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고생을 하고 학교에 잘리고 했는데 저는 학교에 잘린 적도 없고 80년 5월 광주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헌신 희생했던 그 운동권의 동지들 여기에 대한 그 부채의식이 되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운동도 하고 언론사에 있을 때 노조도 하고 연구를 해도 그런 지역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요. 그 컴플렉스가 되게 이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 그렇게 당신 스스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왜 여기서 이 방송이기 때문에 그걸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치열하게 현장과 열정적으로 나서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런 걸 그렇게 그분이 이제 그분의 죽음 앞에 서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방식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싶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고 싶다. 왜 좀 우리가 좀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고 서로 북돋아주면서 살면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 안에서 갈등을 해서 승자가 앞으로 나가고 유리한 이치를 점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심지어 남북 관계나 혹은 세계적인 그런 차원에서까지도. 네. 의원님께서 현재 정무위 소속이시잖아요. 예, 예. 이 정무위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소관부처인지 설명해 주시죠. 정무위요. 네. 피감 기관을 가지고 얘기하면 국무총리실에 이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이 있거든요. 네. 여기하고 국가보훈처, 그 다음에 금융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데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네. 요새 무슨 갑질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보호하는 이런 영역.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소관 부처인데요. 이름이 좀 어째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네. 그래서 크게 나누면 금융 파트하고 비금융 파트를 이렇게 나눕니다. 광주에 5.18이나 이 보훈 업무가 보훈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는 그 보훈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래 보훈처 관련해서는 조금 시청자분들은 조금 이게 듣기는 했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그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근래 이제 제가 국감하면서 그걸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했는데요. 5.18 때 군인이 5.18 민중항쟁을 진압하러 왔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경찰이나 군인들이. 그럴까 그 당시에 이제 네. 이 시가전이 벌어지고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맞냐. 지금 전사자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사자는 우리 정부에서 전사자는 전쟁을 치르다가 죽은 경우예요. 그런데 그걸 전사자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광주에 가서 국군이 전투를 치는 게 돼요. 전쟁을 한 게 돼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광주가 민주화 운동으로 네. 이미 다 규정이 돼서 네. 법률적으로 다 정리가 됐는데. 근데 아직도 국립묘지에 그 22명의 그 군인들 중에 그 당시에 사망한 분들이 이 전사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순직자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근래 뭐 그런 걸 좀 바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님의 좀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를 예,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의 지역구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이 제 지역구입니다. 저희 지역구가 인구가 한 23만 5천 정도 되는데 유권자가 한 17, 8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예요. 평균 연령이 가장 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그 신도시에 필요한 여러 문화 인프라, 교육 문화 인프라가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냐면 교육 문제입니다. 전국에 아주 유일하게 그 콩나물 교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안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안지구 같은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가 38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한 50%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아예 학교에다가 운동장에다 임시 교사를 지어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많아서 이 여성분들이 조금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구청장 시절에 좀 했던 게 있어요. 새로운 직업을 몇 가지 만들어냈는데 예를 들면요.
음악 줄넘기 있잖아요. 네.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영어만큼이나 방과 후에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 줄넘기 지도사 과정을 개설을 해서 네.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60여 명 되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다가 주변 사람들과 같이 즐기다가 직업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직업 중에 하나가 병원 아동보호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72시간이었는데 이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가서 실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아동보호사 그 병원 아동보호사 자격증을 줘서 그거를 이제 아동병원 협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한달지 젊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보니까요. 마당만 펼쳐놓으면 옛날 표현을 하면 그 덕석을 이렇게 옛날 전라도 사투리로 덕석이라 하는데 이게 딱 장만 마련해 놓으면요. 그 자치 역량을 가진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뭘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행정은 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봐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기회를 만드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치가 그런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 동네는 저희 지역구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 특성에 맞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합니다. 네. 이 지역 현안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 참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면 알수록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이제 좀 아무래도 네. 지역을 조금 더 잘 알죠. 그래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예. 준비한 코너가 바로 백투더 퓨처입니다. 의원님의 가방을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제 가방이요? 네. 이거 그럼 가방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가방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은. 아 진짜요? 아, 백팩을 메고 구청장 시절부터 이제 이걸 어디 갈 때는 이걸 메고 다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아예 네. 그 광주를 오갈 때면 늘 이걸 이제 메고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메고 다니기도 하고 네. 좀 급하거나 무거우면 이렇게 메고 다니기도 하고 이게 기능이 여러 가지예요. 한번 열어볼까요? 안에 예, 이게 뭐가 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 네. 무슨 치약 칫솔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네. 거고 제가 안경을 쓰니까 이렇게 안경을 가지고 안경을 다니고 쓰고 계시는데 안경이 하나 더 있네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여분의 안경을 또 챙기고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책이 이제 있네요. 그 꼭 필요한 연락처가 있거든요. 연락처는 의원분들하고 네. 뭐 언론사나 무슨 이런 데 꼭 필요한 네. 연락처 이런 거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이 책 말의 책이 이제 품격. 바뀌긴 바뀌는데 요새는 네. 요게 말의 품격이라는 이게 어떤 책인데요. 내용인가요? 이제 정치를 하면 말로 하는 거잖아요, 정치는. 그렇죠. 근데 되게 말이 거칠고 정치인들의 언어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제 이걸 이제 보게 돼서 네. 이걸 이제 짬짬이 한 챕터씩 이제 보는 거예요. 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리고 끝내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말 신중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됐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을 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돼서 제가 말을 좀 조심해 보려고 제가 이 말의 품격이라는 네, 책을 좋습니다. 요즘은 이걸 갖고 다닙니다. 네. 전에는 뭐 또 그리고 이 수첩은 노트. 이제 네. 여기 호주머니에도 있고 제가 지금 요 촬영한다 그래서 저기 빼놨는데 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 하나 있고 요거는 좀 특별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옛날에 선비들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거는 이제 이건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저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네. 차기라는 거거든요. 차기요? 차기인데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네. 옛날 선비들은 이 차기라고 하는 걸 썼어요. 이게 뭐냐면 기록인데요. 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여기다 적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메모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져가고
구체화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래 주택 문제, 뭐 부동산 문제 요걸 했는데 와. 뭐 서울에서는 이를테면 공급을 늘려라. 근데 의원님만 알아볼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이건 저만 보는 거니까 네. 이건 누구한테 공개하는 게 아니까 뭐. 네네네. 아니 그만해요 이거. 네. 이제 여기에 뭐 별게 다 있어요 사실은 뭐 볼펜 뭐 필요하면 네. 약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쪽에 가면은 사실은 꼭 네, 필요한 게 있죠. 휴지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조 배터리. 이런 거는 네네네.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쵸. 뭐 휴지 뭐 이런 거 마스크도 그다음에 챙기셨고. 마스크 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면도 뭐 이런 거 막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의 가방까지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지역민들 위해서 노래 한 소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혹시 평소에 좀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으실까요? 제가 앉아서 노래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는데. 제가 네. 제가 좋아해서도이지만 네.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오, 특히 구청장 네. 시절에 네.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이런 노래인데요. 네, 이게 뭐 어떤 이 노래를 사연이 왜 있을까요? 네. 이제 구청장을 하면 되게 어디 가면 네. 노래를 시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뭐 옛날 뭐 운동권 가요 어쩌고 이런 걸 막 좀 불렀거든요. 네. 불렀는데 언제 보니까 이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가 저는 연세 드신 분들만 좋아하는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아이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꼬마들 그다음에 젊은 그 여성분들이 네. 다 좋아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좋아하고 특히 어디를 좋아하냐면 제가 같이 꼭 이걸 하자 그러거든요. 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때는 딱 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됐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딱 좋은 나이라고 아마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드디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흰 도화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예. 지역 국민들,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4년 후 나 민영배는 이런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문구가 있으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카메라 쪽으로.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은 그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니고 늘 주권자, 시민들의 것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민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하고 그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현장 깊숙이 늘 들어가야 하고요. 네, 적어주신 문구처럼 꼭 이런 정치인으로 기억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24시 민형배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와, 되게 편하고 저도 그냥 즐거웠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사실 CNB에서 한 1년쯤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그래도 이런 그 CNB와 함께 하니까 괜히 저도 그냥 기분이 좋은 네. 그런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응원하는 의미로 함께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연대와 협력의 시대가 빛을 발하는 그날까지 민형배 의원 파이팅!